골다공증과 골절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힘든 거죠. 치료 시기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폐색전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인TV 이대리가 간다 진행을 맡게 된 이성규입니다. 자인TV 구독자님, 그리고 새롭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대리가 간다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알찬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자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신창현 과장님을 모시고 골다공증과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구독자님과 시청자님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자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신창현입니다. 과장님, 오늘 골다공증과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저희가 골다공증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골다공증이 어떤 병인가요? 골다공증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 결과적으로 골밀도가 감소하여 쉽게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 골격계 질환을 말하는데요. 노년기에 많이 발견되지만 뼈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중년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중년기에 들어가시는 구독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환자와 골절과의 상관관계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현재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 500억이나 사용될 만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폐경 후 여성의 호르몬 변화, 잦은 음주와 흡연, 비타민 D와 칼슘 섭취의 부족, 스테로이드나 수면제 등의 약물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엉덩방아를 찢는다면 작은 외상에도 여러 군데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골절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힘든 거죠. 또 요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골다공증과 골절 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고령층에서 특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골절들이 있나요? 고령의 경우 가벼운 낙상으로도 골절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준비한 참고 화면이 있으니 함께 같이 보시죠. 가장 골절이 생기기 쉬운 부위는 고관절 주변의 대퇴골 골절, 척추 압박 골절, 손목 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런 손목 골절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후에 주로 잘 생기게 되고, 이런 고관절 골절과 이런 척추 골절 같은 경우에는 약 70대 이후에 더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넘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에서 넘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20대와 70대를 비교했을 때 골절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충격으로 넘어졌다고 했을 때 70대의 경우 골절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통증이나 작은 손상만으로도 그치는 게 대부분이죠. 과장님, 혹시 치료 방법에서도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도 하나요? 연령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은 다양한데요. 보통 여성의 경우 폐경 전 젊은 환자에게서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같은 방법으로 보존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밀도 검사에서 T스코어 -2.5 이상이 확인이 되면 그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 수술을 추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불행하게 생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골절인데 골절인 줄 모르고 치료 시기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안타깝죠. 골다공증이 있는 노년 환자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충격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척추의 경우에는 이런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근육이 뭉친 줄 알고 파스를 붙이고 찜질, 안마기와 같은 자가치료에 의지하거나 진통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관절이나 손목 골절 같은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가끔 목이 좀 뻐근하거나 찌뿌둥하거나 온몸이 좀 쑤시거나 하면 내일 비가 오려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그러시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합병증이 있을까요? 일단 척추 골절의 경우에는 키가 줄어들고 허리가 휠 수 있으며, 송치 골절의 경우에는 폐활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누워서 침상 생활을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욕창이 생길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골절 부위에 따라 수술 방법도 다른 건가요? 그럼요. 골절이 발생한 각 부위에 맞는 적절한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척추의 경우 골 시멘트 보강술, 손목의 경우에는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고관절의 경우에는 골절 부위에 따라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 화면 보시고 얘기하실까요? 고관절 골절은 크게 대퇴골 경부골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대퇴골 전자하 골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퇴 경부 골절의 경우에는 대퇴골 경부 주위에 대퇴골두로 영향을 주는 혈관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동반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골수광내 정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전자하 골절의 경우에는 이런 기다란 골수광내 정을 이용한 내고정술과 더불어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환자의 몸 상태와 수술의 필요도,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의료진과 상의 후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수술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수술 후 회복 기간이나 주의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수술 후에 한 달에서 3개월까지, 길게는 5개월까지 보는데요. 이후 보행 운동 시작을 할 때에는 낙상에 대한 위험을 최대로 줄여야 합니다. 보통 수술 후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보행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크게 경각심이 없이 걷거나 뛰거나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다른 변수가 생겨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재골절이 발생한다든지 보행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 끝났다, 해방이다 이러다가는 다시 과장님을 뵈러 올 수도 있겠네요. 수술적 치료 후에 재활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재활 치료예요. 재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예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술 후 가벼운 걷기를 통해 감각을 익히고 바른 자세로 보행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엔 붓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목 펌핑 운동과 같은 종아리, 허벅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너무 좋고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안정을 너무 많이 취하거나 반대로 운동을 과하게 하면 다른 부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겠죠. 적당히가 좋은데 과장님이 적당히 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일상생활에서 골절이 쉽게 발생한다는 건 골질이 좋지 못하다는 건데요. 위험 요인인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피하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골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 염분과 함께 칼슘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싱겁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멸치, 유제품, 녹색 채소, 해조류, 콩류, 푸른 생선 등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더욱 좋죠. 과장님, 저희 어머님도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약을 잘 투여하시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이대리님 어머니도 골다공증 있으신가요? 네. 골다공증 치료약제라고 하면은 크게 고루스 억제제, 골형성 촉진제, 추가적으로 칼슘, 비타민 D 복합제가 있습니다. 고루스 억제제로는 비스포스네이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에스트로겐, 카시토닌, 골형성 촉진제로는 부갑상선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이는 골밀도 증가와 함께 골절류의 감소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이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겠죠. 부작용, 이 세 글자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약물인 비스포스네이트 계열 골다공증 약은 골 흡수 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발치 시에 뼈가 생성되지 않고 괴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복용 시에는 파골세포가 제거되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균형이 깨지면서 오래된 뼈가 새로운 뼈로 대체되지 못하고 그대로 쌓이게 되면 오히려 골절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신창현 과장님과 함께 골다공증과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과장님, 혹시 저희 시청자분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예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고민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자연병원 정형외과를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리가 간다의 이성규, 신창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즘 수술 많아가지고 많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 지금 환절기도 겹쳐가지고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해요. 어떡하죠, 대리님? 과장님 이게 뭐죠, 대리님? 발라봐요. 발라봐. 발라보고 얘기하세요. 발라봐.